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바로 소득세 실무에서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자격시험의 소득세 파트를 많이 다룸에 있어서 소득세 부분을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원론적인 개념 위주로 강의 진행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의 이해란 타이틀로 앞으로 2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소득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소득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납세 의무자와 과세기간 납세지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나 과세기간 납세지 혹은 소득세의 어떤 특징을 학습할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시면서 학습하신다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소득세 개념부터 만나보러 갑시다. 가요. 갑시다. 갑니다. 자, 먼저 소득세 개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소득세가 어떤 거냐, 소득세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소득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있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서 과세되는 걸 소득세라고 하고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소득세 특징은 맞네요.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 소득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소득 종류에 따라 과세가 되며 개인 단위 과세제도, 원천징수, 인적공제, 누진과세, 신고, 납세주의라는 소득세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나오는데, 소득세는요, 우리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소득의 유형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열거된 소득에서만 과세가 되고, 법에 의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나열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특징의 첫 번째, 소득 원천설은 정해져 있는 소득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조금 뻘쭘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챙겨주시고, 다만 소득세법에서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는데, 열거된 소득이다라는 것을 출발 기준점으로 해서 이자 배당 소득 등 일부 유형별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방금 설명드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인데요. 우리가 세법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해서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자 따로 배당 소득 따로 이야기하기보다 합해서 금융소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소득세 특징의 첫 번째 내용 만나보셨는데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득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과세하는 특징이 다릅니다. 자, 방금도 잠깐 두 가지 나왔지만 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 나열된 소득별로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소득의 유형도 많은데 이 유형별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 가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인 소득의 어떤 유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참고로 봐주시고, 과거에는 이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경우에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죠.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분류를 했지만 현재는 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사업 소득의 분류에 포함시켜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종류에 따라 이자에서부터 기타까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까지는요,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가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소득의 종류별로 열거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종합과세라는 걸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죠. 전체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나열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 두 가지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나머지 6가지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합과세 중에서는 또 일부분 분리과세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분리과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중에서도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강조도 할 겁니다. 더불어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별도로 간다. 퇴직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따로 가고요.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따로 갑니다. 지금처럼 종합소득세 형태로 종합과세 되지 않고 따로 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소득별로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세율을 별도로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한다면 첫 번째, 소득의 유형에, 소득세에서 정리할 수 있는 소득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 종류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되시고, 그 8가지 기본 소득의 종류에서 이자소득에서부터 기타소득까지, 배당사업, 근로연금, 기타까지는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다. 그리고 그 종합과세 중 일부는 분리과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종합과세 되지 않는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별개로 간다. 그걸 우리는 분류과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중에는 분리과세 하는가 하지 않는 거, 그리고 퇴직, 양도는 따로 분류과세 된다. 이 정도는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소득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는 과세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였다면 소득세는 회사 단위,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개별 단위로 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데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면 합산과세 될 수도 있다. 소득세의 범위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산해서 합산과세할 수도 있다. 예외적인 규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라는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소득세 특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원천징수, 인적공제, 누진과세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원천징수는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분리과세라고 했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고요. 그런데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과 양도처럼 따로따로 가는 경우는 분류과세가 되고요.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에서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를 한다. 그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이 원천징수는 가장 많은 경우가 급여 소득자들이죠.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면 월급을 받는데 내가 그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을 때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뗍니다. 그걸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고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예납적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를 한다. 근데 이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향후에 확정신고할 때 새로운 금액을 계산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시켜주는 것. 다시 하면 예납적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걸 예납적이라고 하고요. 완납적은 세금을 한번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두 번 계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예납적 원천징수에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할 때 임의의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확정을 짓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를 한 번, 원천징수하고 난 뒤에 연말정산 통해서 또 한 번, 두 번의 세금 계산을 합니다. 이걸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는 거죠. 금융소득도 예납적 원천징수고요. 반면에 일용근로소득이나 복권당첨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계산하는 방법, 복권당첨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외워달라고 부탁을 할 건데, 지금은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세금 징수 방법에 예납적이 있고 완납적이 있고 어떤 것이 예납적이고 어떤 것이 완납적이다 정도만 구분해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미리 한번 세금을 징수하고 나중에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예납적, 한번 세금 내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완납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대상, 우리가 어떤 소득은 원천징수라는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의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가 나오는데 이 소득의 유형은 일단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는 요 퇴직, 양도 앞에 구분선이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야 합니다. 차이점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까지는 종합과세 될 수 있는 소득이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 따로 가는 소득이죠. 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도 있고 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자격시험에서 다음 소득의 유형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거 아닌 거, 대상 소득이 있는 거 아닌 거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를 할 건지 혹은 하지 않을 건지, 그리고 도대체 한다면 원천징수를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냐 안 하냐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자소득. 자, 보셨나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걸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애니메이션인데,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자, 요 이미지요.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한 형태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해요. 한다고요. 해요. 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다고요. 합니다. 해요. 네. 배당소득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얼마를 할지는 잠시 뒤에 보실 거고, 일단은 한다라는 것 정도만 구분하시고, 사업소득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가 김밥천국에 가서 김밥을 먹고 김밥값을 사장이 지불할 때 줄 때 세금 일부 떼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주죠. 나중에 별도로 소득세 계산을 하는데 이자나 배당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그 입출금 자유통장에도 이자가 들어옵니다. 저도 제 주거래 통장에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뭐 한 87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을 줄 때도 세금을 떼더라고요. 원천징수를. 문제는 이자나 배당은 당연히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뗀다. 원천징수라는 걸 합니다. 근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일부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다시 사업소득은 원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자 그림 보이십니까? 일부만 원천징수를 한다. 내용은 뒤에 볼 겁니다. 다음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죠. 급여 줄 때 세금 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많이 뗍니다. 연금소득도 원천징수를 하고요.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퇴직소득도 퇴직금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 하고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 해당 소득이지만 양도소득은 비해당입니다. 비호잖아요. 해당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앞에도 잠깐 물었는데 이 소득의 유형 중에 원천징수를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소득은 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고 사업소득은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분명히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수업 진행을 하면서 강의 진행을 하면서 얼마를 할 건지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사업소득은 일부만 하게 되고 양도소득은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얼마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자나 배당이나 특정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액에 대해서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은요. 소득세가 발생하면 그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은행 예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14%를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실질적인 체감세율은 14%가 아니라 15.4%가 됩니다. 지방소득 10% 추가된 금액이 이 정도는 참고로 정리해 주시고요. 비영업대금 25%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만 살짝 봐 주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소득을 지금 처음 학습하는 형태이니까 이자소득은 한다. 네. 하고요. 몇 프로를 14%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저는 땡큐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데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처럼 14%를 원천징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에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냥 살펴볼 수 있는 이 비영업대금이 이익이 어떤 건지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많이 질문하시는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그 대부업이 있습니다. 러시앤 캐리 뭐 이런데 대부업에서 돈을 대여를 하고 대출하고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가 이자소득이냐? 아닙니다. 대부업에서 받는 이자는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그러한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여, 대출 이런 게 비영업대금이고요. 그 대부업에서는 영업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이자 지급액의 14%만 구분하시고 밑에 비영업대금은 참고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특정 사업소득,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봉사료는 5%인데 봉사료는 눈으로만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자나 배당은 14%다. 사업은 3%다.
퍼센트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소득세를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런 건 봐주셔야 돼요. 이자나 배당이 14% 과세될 때 무엇에 대해서 14%다? 이자나 배당은 지급액의 14%입니다. 똑같죠? 이자와 배당은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은 지급액의 14%라면 사업소득은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해서 특정 사업소득에 대해서 3% 원천 징수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업 소득 금액에 대해서 3%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이 정도까지만 조금 챙겨주시면 더욱 땡큐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앞부분 설명하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조금 뒤로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씩 조금 더 퍼즐처럼 끼워 맞춰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리하시기보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 선까지만 참고하고 넘어가죠. 금융소득은 14%,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3%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근로, 연금, 기타, 퇴직까지는 있는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저는 아파트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잘 모르는데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 사거나 팔 때 세금 주고 받았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향후에 나중에 별도로 세금을 내게 되죠. 따라서 양도소득은 양도하는 시점에서 분리과세 즉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건 이 간이 세액표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응시하게 될 회계 혹은 세법 관련 자격시험에 이 간이 세액표가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소득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할 때는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이 간이세액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꼭 학습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해달라고 하십시오. 향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하기 전에는 최소한 간이세액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은 나이나 유형에 따라 3%에서 5%가 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의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의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소득은 3%인데 기타 소득 그러면 20%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는데 수치적인 표현은 엄청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그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연금소득은 3에서 5%,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 참고하시고 퇴직소득은 연분, 연승법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발음 잘 안 되는 거 이건 공부만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복잡한데 이런 형태로 한다까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꼭 챙겨야 될 게 금융소득은 몇 프로? 14% 챙기시고요. 지방소득세 별도,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은 3%, 근로소득은 퍼센트가 없고 간이세액표에서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과 내 소득 금액에 따라서 얼마를 떼는지가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학습해 주시고요. 연금은 3에서 5%,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의 20%,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한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소득세를 공부하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학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입니다. 보편적인 저희 자격시험에도 제일 많이 주어지는 부분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시기보다 제가 조금 강조하거나 챙겨달라라는 내용은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원천징수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원천징수가 먼저 하고 연말정산은 향후에 별도로 하게 되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 미리 받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 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한 1월부터 12월까지 이 1년분의 소득에 대해서 이걸 확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원천소득세 납부는 일반 납부와 반기 납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 납부는 매월 납부라고 하고요. 소득의 지급일에 속하는 즉 이번 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2월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기 납부는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매월 신고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반기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건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납부가 되건 반기 납부가 되건 보편적으로 매월 신고 납부하는 일반 납부 기준에서 그 달의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뗐잖아? 이건 국가에서 시킨 거예요. 야, 니들 월급 줄 때 혹은 소득 지급할 때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받아라. 안 그러면 혼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우리 말 잘 들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죠.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업들이 소득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에 보고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뗐고 납부를 하겠다라고. 그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원천징수를 잘했다라는 이행했다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고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했으니까 그 신고한 서류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한다. 이 매달 한 거에 대해서 신고할 때 작성되는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요. 1년 동안 원천징수하고 신고한 것을 확정짓는 절차가 바로 무엇이다? 연말정산이다. 그래서 최소한 일반 납부나 반기 납부 구분까지는 제 욕심이고요. 최소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정도 원천징수를 잘 했는지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다. 이걸 언제 신고 납부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흐름 한번 살펴본다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자죠. 소득자에게 돈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총액이 1,000원인데 실제 지급은 900원만 해요. 얼마 차익이 생겨요? 1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 100원을 우리는 원천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급자가 지급을 할 때 이 세금을 뺐다면 제외하고 지급했다면 세금이 회사 돈이 아니고요. 이걸 정부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죠. 이걸 매월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신고할 때 작성되는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건데 기본적인 지급 총액,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다. 총 지급액이 우리가 흔히 급여생활자들 기준에는 급여 총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같은 걸 원천징수하고 나면 실질적인 지급액이 바로 차액지급, 향후에 우리가 급여 처리하다 보면 차인지급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총급여인 금액에서 소득세, 세금을 비롯해서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액을 빼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차인지급액이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급여 받을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금을 따박따박 납부를 하고요. 1년 동안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확정짓게 됩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관련된 용어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이 있고요. 지급 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많이 아시는데 지급 명세서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요. 지급명세서는 이듬해 내년 2월, 1년분을 모아서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신고하는 서류인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우리 회사가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한 금액이 나타납니다. 돈만 나타나게 되고요. 지급명세서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했는지 인적사항이 나타납니다. 이래 표현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나 혼날 수도 있는데, 국가는 일단은 누구한테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가 먼저 궁금한가 봐. 매달 신고할 때는 금액만 표기하고 몇 명한테 얼마 걷었다라는 금액만 표기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라면 1년 지나고 나면 자, 그동안 이만큼을 걷었어. 잘했어.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이 그제서야 누구 거니? 라고 물어보는 형태. 그게 지급 명세서가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살짝 들였다라면 이 정도 용어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는 도대체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탈세 방지,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와 평준화, 징세 비용 절약과 징수 사무의 간소화, 납세 의무자의 세금 부담 분산, 네,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별로 와닿진 않죠. 이건 그 정부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 탈세 방지, 조세 수입에 세금을 미리 걷는 거, 네, 징수하는 비용이 감소된다, 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네, 납세 의무자의 세금 부담이 분산. 이거는 1년 동안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보다 나누어서 내니까 분산이 된다라는 건데, 뭐 와닿으세요? 네, 이런 원천 징수의 장점이 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득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렸는데,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소득세를 공부를 하셔야 소득세를 공부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인적공제가 없죠. 소득세만 존재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서 가족에 대해 부양을 해야 되는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인적공제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 저희는 이거는 챙기고 갈게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내가 소득자이고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할 때 1인당, 한 명당 150만 원이 공제된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몇 명이 되느냐라는 내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에서 공제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소득세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챙겨서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소득세는 누진과세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과세 적용을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과세를 하는데요. 과표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표 구간이 6%에서 마지막 과표 구간이 45%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율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외울 거, 기본세율이 6%, 최고세율이 45%까지 8단계,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 저는 다른 욕심 안 냅니다. 6%가 얼마까지다? 1,400만 원까지가 6%다. 이 정도는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1,400이라는 게 미리 얘기 드리지만 급여 금액 1,400은 아닙니다. 과세 표준 1,400이기 때문에 급여 금액과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소득세 학습을 안 해본 분들은 이 세율을 몇 프로 내고 싶냐라고 물으면 한 연봉이 그래도 한 5천 정도 넘어가니까 15% 혹은 24% 세금 내지 않겠냐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소득을 묻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세금 낼 대상을 계산했을 때 몇 프로냐라는 거고요. 사실은 15%까지만 가도 소득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기본세율 6% 구간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과표 구간, 세금 내는 이 과세표준 구간이 10억 원 초과하는 40%, 이건 뭐 욕심도 안 내고 기본적으로 15% 인생은 돼야 되지 않냐.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저도 6% 인생이라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진과세,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1,400만 원이다. 과세표준 소득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구간이니까 1,400에 6% 적용이 되겠죠. 1,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는 두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1,500이라면 15%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1,400까지는 6%고 초과하는 건 15%가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소득은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은 100만 원 증가했는데 1,400에서 1,500으로 세금은 141만 원이 증가했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우리 소득세에서는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누진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진세는요, 1,400일 때는 6% 곱해서 84만 원, 이거는 맞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500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다 똑같이 6% 계산하고요. 1,500이니까 1,4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15% 계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내지 말고 저희 한 세 번째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까지 적용받는다라면 1,400까지는 6% 계산하고 1,400 초과 5천만 원까지는 15% 계산하고 5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24% 단계별로 중복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자, 누진과세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셨죠? 1,500이라고 해서 1,500을 한꺼번에 15%가 아니라 1,400은 똑같이 14%, 1,400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15%. 요건 상식적이다라는 선에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소득세 한번 만나봤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특성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득세 특징에 신고, 납세주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요, 신고, 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과세표준에 대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걸 합니다. 그 신고를 통해서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소득세 특징을 몇 가지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이외에도 꼭 챙기셔야 될 건 불리과세와 불류과세라는 것이 있다. 제가 서두에 강조한 내용이죠. 소득세는 유형을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종합과세가 되고 그 종합과세 중에는 원천징수를 하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게 있고 또한 퇴직과 양도는 아예 별도로 따로 간다. 그걸 불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라고 했는데 사업소득도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일부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한 이자에서 기타까지는 종합과세 된다. 종합과세, 합산과세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퇴직과 양도는 따로 간다. 이걸 우리는 불류과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소득되는 항목들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제가 아까 기본세율 6%, 최고세율 45%, 8단계 누진세율 있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하게 되고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격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전산 세무 2급 혹은 TAT 2급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출제되지 않고 있고요. 전산세무 1급이나 세무회계 시험 응시했을 때 퇴직이나 양도까지 포함돼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 2급까지만, TAT 2급까지만 시험 준비한다면 퇴직, 양도는 분류 과세이다. 이 정도까지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불류과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의 유형은 어느 정도는 챙겨주셔야 다음 단계 학습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소득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소득세 첫 시간에 보신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향후에 학습하는 내용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첫 부분을 조금 놓치시면 뒤쪽에서 학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 특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학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